잠깐만요. 보겠습니다. 제가 할 게 많으니 얼른 해야겠죠. 좀 졸지 말고. 재윤아 벌써 눈이 졸린다. 아직 시작 안 했는데 벌써 눈이 졸린다. 졸지 마. 알았지? 자, 갑니다. 엑서사이즈 1번. 구조독해 패턴 쭉 한번 가볼게요. 도입, 통념, 주제, 부연 설명 뭐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네요. 처음에 뭐라 나와 있냐면 자만심이 있는 협상가들은 결국 자승자박하게 된다. 말이 좀 어려운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결국 재무덤을 제압하게 된다. 뭐 이런 말이겠죠. 자, 협상을 할 때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강경하다는 평판을 얻게 되면은 상대방은 더 의심하고 더 강경하게 대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협상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협상가. 그래서 협상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논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고 어떤 이제 합의를 보는 거죠. 컴프로미스 하는 거죠. 컴프로미스. 타협을 보는 과정. 됐어요? 이게 이제 협상이잖아. 근데 협상을 하는 이 협상가들이 이제 전부 다 저마다 스타일이 있을 텐데, 이 강경하다는 평판을 가진 그런 이제 협상가가 있을 수 있다고요. 되게 좀 세다. 저 협상가 되게 세다. 그러면은 이 단호한 협상가라는 이미지가 우리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글쓰기는.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저 사람이 되게 빡센 협상가다라는 이미지를 이미 이제 갖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협상을 하러 온 사람은, 그 상대방은요, 저 사람에 대해서 더 의심하고 오히려 더 세게 나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연 설명은 강경한 협상가는 결국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격적이게 만들고요,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 부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amon several negotiators guilt of hubris. hubris 하면은 이제 별주 단어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자만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guilty of라는 표현도 나와 있는데 어떠한 결정이 있는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나는 알아왔어요. 몇몇 협상가들을. 근데 어떤 협상가냐면 자만이라는 결함이 있는 그런 협상가를 몇 명 알아왔습니다. 즉 자만심 있는 협상가 몇 명을 알아왔는데, 그러한 자만심 있는 협상가들은 종종 dig their own graves, 그들 자신의 무덤을 판답니다. 말 그대로 표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가 제 무덤을 판다고요. 왜 그러냐면 once는 일단 뭐만 하면이죠. once가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그들이 have made a take it or leave it offer. 자, take it or leave it 하면은요, 교섭의 여지가 없는 이런 거거든. 교섭의 여지가 없는 제안을 일단 하고 나면 그들은 can tolerate the thought of losing face. 보통 우리가 lose face 하면은 보통 대화문 같은 데에서는 그 시무룩한 얼굴 뭐 이렇게 해석하긴 해요. 근데 여기서는 시무룩한 얼굴이 아니고 졌다는 얼굴이잖아요. 졌다는 얼굴, 그렇죠? 그러니까 패배한 얼굴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체면을 구기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체면을 구겼다는 생각을 관용할 수가 없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야. By returning to the table, 그 테이블로 돌아가버렸어. 자, 이게 좀 말이 좀 어렵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 강경한 협상가들은요,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곤한답니다. 즉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 뭐 약간 이런 거겠죠.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요, 일단 걔네가 교섭의 여지가 없는 제안을 한대요. 교섭의 여지가 없는 제안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교섭의 여지가 없는 제안. 야, 교섭의 여지가 없는 제안이라는 거는요, 잘 생각해봐. 나랑 상대방이 어떤 협상을 벌이고 있어. 내가 협상가야. 근데 내가 상대방에게 교섭의 여지가 없는 제안을 했어요. 더 이상 여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 교섭의 여지가 없는 제안이라는 건 결국엔 무엇이 되겠습니까? 상대방에게 너무나도 좀 좋은 제안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요? 잘 이해가 안 되나?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야 이거 마우스 판다 했어요. 이거 겁나 좋은 거야. 내가 이거 100만 원 주고 산 거야. 근데 내가 특별히 50만 원에 팔게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이제 나랑 이제 이렇게 좀 이게 내고를 하는 거예요. 협상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지범이랑 나랑 협상을 해. 지범이가 아이 50은 너무 비싸. 4달러쯤 하자. 해갖고 이제 얘가 팔아. 4달러에 팔아라. 막 이러고 있어. 야씨 장난치냐, 이게 어떻게 4,000원에 파냐, 안 된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해. 근데 막 이렇게 협상을 하다가 결국에 내가 협상가 입장에서 야 그래 알았다, 그냥 4,000원 알았어 팔게. 자, 내가 4,000원에 팔게. 이거 뭡니까? 더 이상 교섭의 여지가 없는 제안 아니에요? 이제 이 이상은 나도 안 깎는다.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잘 생각해보면은 상대방에게 어찌 보면 좀 득이 되는 제안?
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잘 생각하면요. 자, 그럼 일단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체면을 구겼다는 생각에 이 tolerate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자기 자신을 이게 이 막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빡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테이블이라는 건 이제 협상 테이블을 말하는 거겠죠. 일단 교섭의 여지가 없는 제의를 하고 나면은 일단 테이블로 돌아감으로써 어떻게 된다? 체면을 구긴다는 생각을 용인할 수가 없다. 아, 나 진짜 쫀심 상한다 이거죠. 쫀심 상한다. 그래서 다음 내용을 보자면 You may argue. 너는 주장할 수도 있는데 대절이야를 It's important. 중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대요. 뭐를? To display toughness and resolve to the other side. 상대방에게 강인함과 결의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답니다. 좀 뭔가 이렇게 좀 터프하고 뭔가 이렇게 좀 강하고 세고 협상가가 좀 단호할 줄 알고 이런 게 좀 중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However, 그러나 earn your reputation for being tough. 자, 그 강경하다라는 평판을 얻는 것은 doesn't serve you.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답니다. 잘 도움이 안 된대요. At the negotiation table, 협상 테이블에서는요. 그래서 그러면은 강경하다는 평판이 왜 협상 테이블에서 도움이 안 되느냐?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이제 뒤에 서술되고 있습니다. Indeed, 실제로 a reputation as a tough negotiator. 자, 강경한 협상가로서의 명성이 leads to a number of highly undesirable outcomes. A number of 많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되게 빡센 협상가야 라고 소문이 났다라는 거가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뭐냐? For example, 예를 들면 counterparties will treat you. 상대방이 너를 대할 거래요. 뭘 가지고? greater suspicion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큰 그런 의심을 가지고 너를 대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act much tougher. 훨씬 더 강경하게 행동할 거랍니다. Then they normally would. 그들이 보통 하는 것보다. 됐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 얘네들이 더 빡세게 나간다는 거죠. 상대가 세게 나오니까 내가 더 세게 나간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럼 야 생각을 해봐라. 내가 협상가고 좋은 협상을 했을 때 뭔가 이득이 돼야 되는데 내가 세게 나가니까 상대방이 더 세게 나와.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 누군가 한 명은 꼬리를 내려야 될 거 아니야. 이 협상이 이루어지려면.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꼬리를 내리면은 결국에 나는 손해를 보는 거겠죠. 그렇죠? 또는 계속해서 막 서로 이제 맞부딪히면서 내가 계속해서 세게 나간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고객 입장에서 안 사 이러고 그냥 가버리면 그만이죠.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손해라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강경하다는 평판을 얻는 것 자체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세게 나가게 해줄 그런 여지를 만드는 거고 상대가 여기서 상대는 고객이라 생각하면 돼요. 고객이 만약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갑질하듯이 막 이렇게 세게 나간다? 그러면은 전혀 득이 될 게 없다는 거지. 됐어요?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보면 in an investigation 한 연구에서 how bargaining reputation affects how others treat you. 자, 그러면 교섭 평판이 다른 사람들이 너를 대하는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한 연구에서요. 캐시 틴슬레이라는 사람이 뭘 알아냈는가? 터프가이는 마지막에 끝낸다라고 얘기를 했죠. 터프가이는 마지막에 끝낸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말하는 터프가이는 말 그대로 좀 빡센, 그러니까 강경한 협상가를 말하는 거겠죠. 강경한 협상가가 마지막으로 끝낸대요. 뭘 끝낸다는 걸까? 마지막으로 협상을 끝낸다는 거예요. 즉 협상에서 꼴찌한다는 거예요. 협상에서 꼴찌한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대처리야를 의미하는데 사람들이 negotiate 한대요. 협상한데 more aggressively 더 공격적으로 협상한대요. with those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 who have a reputation for toughness 강경하다는 평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랑은 더 공격적으로 협상한다는 걸 뜻한다고요. 됐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은 협상에 대한 평판, 교섭 평판이 남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느냐. 자, 이 말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 협상가를 로이쌤이라고만 생각해보세요. 로이쌤. 그러면은 얼마나 얘가 이제 이 교섭 평판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이 너를 로이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기서 고객이라 생각해요. 고객이 우리 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다룰 건가, 이거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방식에 대한 조사를 하나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이 캐시라는 사람이 뭐라 결국 이 로이센처럼 빡빡한 협상가는 꼴찌하게 될 거다. 결국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 사람들은 빡빡한 협상가를 대상으로는 더 공격적으로 나온다. 됐어? 앞에서 한 말이랑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협상에서 공격적인 건 안 좋다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은. 왜 안 좋다? 상대도 더 세게 나오니까. 이 얘기하는 거야. 자, 이렇게 이제 내용이 끝났는데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용 요약을 좀 다시 보자면 강경한 협상가들은 상대방을 자극해서 협상에서 불리하게 만든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 참고로 말하는데 이 1번 요약문은요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 기출에서 나왔던 겁니다. 실제 기출에서 나왔던 요약문이고요. 서술형은 아니고 객관식으로 나왔었는데 빈칸 2개 뚫려서 나왔거든. 프로워크에 빈칸 뚫렸었고 디스어드밴테이지에 빈칸 뚫렸었어요. 실제 다른 학교 시험에서 기출에서 나왔던 겁니다. 방금 전에 말했던 내용 계속 반복됐었죠? 강경한 협상가는 뭐다? 상대를 자극해서 협상에서 불리하게 만든다. 자기 자신을 불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불리하게. 그렇죠? 2번 같은 경우도 실제 기출에 나왔던 건데 기출에 나온 거를 그대로 쓰진 않았고요. 제가 약간 손을 좀 본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비우호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높인다. 뭐 이런 말이 나왔죠. 그래서 unfriendly 뭐 이런 표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한다. 뭐 benefit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빈칸으로 나왔었죠. 실제로. 됐나요? 근데 이제 뭐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뭐 반반이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세게만 나가도 안 되고 너무 부드럽게만 해도 안 되고 적당히 하자 적당히. 자, 내용 혹시 이해 안 된 거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넘어갑니다. exercise 2로 갈게요. 요 질문이군요. 요 질문은요 내용이 상당히 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요 지문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할 때요. 그때 두 학교에서 했다고 했었죠. 가자고 2학년, 저동고 2학년에서 똑같은 시험범이었는데 요 지문을 가지고 제가 뭐라 했었냐면은 얘는 표를 기반으로 한 요약으로 내기 너무 좋다라고 했었고요. 실제로 가자, 저동 두 학교에서 다 나왔었습니다. 똑같이. 네, 그래서 그걸로 내기가 되게 좋은데요. 자, 이 글은요 주제가 명확하게 없는 설명문입니다. 설명 1, 2, 3로만 되어 있어요. 굳이 말하자면 비교류의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교류의 글. 1, 2번이 한 세트고요. 3번이 한 세트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지금 비교되고 있는 겁니다. 대조는 아니고 비교되고 있어요. 비교하는 기준은 뭐냐면요. 선진국이냐 아니면 개발도상국이냐 이걸 기준으로 설명하는 글인데요. 글의 소재는 뭐냐면요. 길거리 음식 판매예요. 길거리 음식 판매. 이 길거리 음식 판매라는 소재를 기반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렇고 후진국에서는 이렇다.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만약 보여줄 수 있다면 보여드릴 텐데요. 저동에서였나? 아마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표로 이렇게 반 쪼개졌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developing countries 개발도상국 써놓고 여기는 developed countries 이제 선진국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갖고 내용이 쭉 써있고 빈칸 빵빵빵 빈칸 빵빵빵 이렇게 뚫려서 서술형으로 나왔었습니다. 됐죠? 근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생략하고 지문으로 바꿔 가볼게요. 자, 봅시다. The sales of street food 길거리 음식의 판매는 is a widespread form of self-employment. self-employment는 자영업이거든요. 그래서 널리 퍼진 자영업의 한 형태인데요. 어떤 거를 위해서냐? The poor,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unemployed, 실직한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을 위한 자영업의 한 형태입니다. In c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개발도상국의 도시에서. 됐나요? 자, 이어서 갈게요. It requires. 그것은 즉 길거리 음식 판매는 요구합니다. 필요로 합니다. Relatively 상대적으로 basic skills 기본적인 기술과 그리고 small amount of capital 비교적 작은 양의 자본을 필요로 하는 거죠. 우리가 저 붕어빵집 차리는데 뭐 엄청난 요리 기술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엄청난 자본을 필요로 하진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provide the vendor's family 벤더라는 거는 노점상을 말하는데요. 그리고 그 노점상의 가족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뭐를? With a reasonable income. 합리적인 수익을 제공해 준다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길거리 음식 판매에 대해서 이제 지금 그 개발도상국에서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일단
저자본의 저기술력으로도 적당한 수입을 내게 해준다라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또한 It also provides food security. 그것은 또한 음식 안정성을 제공해 주는데요. To the urban poor.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 안정성을 제공해 준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may not have the asset.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이래요. 어떤 자산이냐? To prepare their own meal. 그들 자신만의 식사를 마련할 만한 자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이죠. 이 돈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음식 안정성을 제공해 주기도 한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식 안정성이라는 거는요,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문맥상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생적 측면의 음식 안정성이라 할 수 있겠죠. 또는 영양적 측면의 음식 안정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니 돈이 없으니까 제대로 못 챙겨 먹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영양적으로 좀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영양에 있어서 뭐 이제 안정성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이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자기 식사 제대로 못 챙겨 먹을 정도면은 사실상 대부분 이제 좀 거지라던가 이런 사람들도 사실 되게 많을 텐데 그럼 되게 비위생적으로 뭐 식사를 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정성을 제공해 준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느 쪽으로 이해하셔도 뭐 문맥상 상관은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길거리 음식 판매의 이점들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특징과 이점을 계속해서 서술하고 있고요. 특히나 개발도상국에서의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It has been estimated. 추정되어 왔는데 대절이야가 in India alone. 자, 인도에서만 there are more than 10 million street vendors. 1000만 개 이상의 노점 상인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대요. 인도에서만 1000만 이상이에요. 1000만 이상. 그리고 some studies 몇몇 연구가 말하기에 they constitute은 구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뭘 구성하냐? Around 2% of the population of the major metropolis. 자, 그러면 주요 대도시의 인구의 약 2%만큼을 차지한다고 말한답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이 수도권에 한 1000만 명이 산다고 쳐봐. 1000만 명이면요 2%면은 몇 명이냐? 20만 명인가요? 네, 20만 명이 노점상을 하는 거예요. 20만 명. 엄청나게 많은 거죠. 1000만 명 중에 20만 명이면 그 택시 기사들 있잖아요. 택시 기사가 전국에 25만 명인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전국에 제가 듣기로 25만 명인가 30만 명인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택시 기사가 25만 명인데 서울에만 20만 명이 노점상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나 많은 양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인도에서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점상을 하고 있구나. 결국 이 문장을 쓴 이유는 뭡니까? 지금 그 전까지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그 개발도상국에서의 노점상 운영을 하는 게 굉장히 이점이 많다. 이 얘기를 실컷 한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노점상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를 직접적인 수치로서 보여준 거죠. 됐나요? 자, 이번에는 내용이 다르게 됩니다. 여기서 시점이 전환되거든요. 그래서 developed countries라고 나와 있죠. 이번엔 선진국에서. 자, 선진국에서는 food carts and trucks. 음식 카트랑 트럭들이 can be a gateway. 관문이 될 수 있답니다. 어떤 관문인가? For trained chefs. 훈련된 요리사들을 위한 관문이 될 수 있는데 이 요리사가 누구냐? Who do not have the resources.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요리사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원은 아까 위에 나왔던 캐피탈 생각하면 되겠죠. 자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자본이야? To launch a brick and mortar restaurant. brick and mortar 하면은요 건물로 존재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brick이 벽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벽돌 안에 이렇게 쳐져 있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건물로 존재하는 식당을 시작할 만한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은. 됐어요? 그러니까 훈련은 돼 있어. 내가 음식점을 차릴 실력은 돼. 실력은 되는데 돈이 없어. 차릴 돈이 없어.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뭐가 될 수 있다? 이 음식점, 이 노점상을 먼저 차림으로써 이제 좀 개혁을 할 수가 있다. 그런 거를 먼저 관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봤을 때 아주 간단한 게 뭐냐면요. 길거리 음식 판매의 이점만을 다룬 글입니다. 맞죠?
근데 단순히 이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고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겠죠. 개발도상국에서는 일단은 사람들이 잘 그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수익도 얻을 수 있고요. 엄청난 기술력이 없어도 운영 가능하고요. 그렇죠? 이런 이점들이 있는 거죠. 즉 입문이 쉽다라는 겁니다. 맞죠? 입문이 쉬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저 고등학교 때 친구가 고구마, 군고구마 파는 거 했었는데 한번 따라간 적 있었어요. 내가 직접 해보진 않았고요. 그 정도로 엄청난 기술과 자본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때 이거 그 고구마 이렇게 굽는 그 기계 같은 거 있잖아요. 불 막 이렇게 나오는 거. 그게 200만 원인가라고 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200만 원에 들여갖고 그냥 길거리에서 군고구마 팔고 그랬었어요. 근데 한 달에 200만 원 벌었었어요. 그걸로. 네. 아무튼간.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인데,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음식 안정성을 제공한다라는 이점도 있었죠. 선진국에서는 사실은 이제 길거리 어떤 이제 제대로 된 식당을 하기 전에 한번 입문용으로 이걸 한번 해보자라는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여러 이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길거리 음식 판매는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수입과 훈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머지 요약문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 한번 갑시다. 엑셀사이즈 3번 갈게요. 자, 여기 하고 쉬었다 할 테니까 좀만 힘냅시다. 요즘은 이제 지금 굉장히 전형적인 패턴으로 나와 있죠. 도입, 주제, 부연 설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읽고 가볼까요, 얘는? 부모들이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육아에 관련된 도움을 받아왔대요. 육아에 관련된 거.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 부모들은 길러야 할 많은 아이들이 있을 때 주로 도움을 받곤 했는데요. 그것은 위탁 돌봄이라고 불렸답니다. 근데 위탁 돌봄이 뭐냐면요, 즉 일시적 입양이에요. 일시적 입양, 그렇죠? 이 일시적 입양이라는 말이 좀 중요하거든요. 이따 한번 볼게요. 자, 부연 설명. 위탁 돌봄은 영구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인 입양이기 때문에 자녀들 입장에서는 친부모와의 유대 관계가 끊기지 않고요. 진짜 입양이면 친부모와의 유대 관계가 끊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시 입양이니까 끊기지 않고요. 언제든 친부모에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결국 이 글에서 말하는 거는요, 위탁 돌봄이라는 게 글의 주요 소재였어요. 위탁 돌봄.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는 위탁 돌봄이라는 개념이 없죠. 그냥 잠깐 애 봐준다고 이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지금 2살이야. 그래서 5살까지만 얘 키워주세요. 이런 게 이제 위탁 돌봄인 거야. 근데 이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없죠. 그렇죠? 약간 대리모 같은.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대리모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대리모랑은 조금 개념이 다르지 않을까? 대리모는 어쨌든 이제 보통 자기 가정 내에서, 같은 가정 내에서 이렇게 좀 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나요? 저도 잘은 몰라요. 네, 근데 어쨌든 대신 길러주는 거야, 대신. 근데 이제 이게 뭐 자식과의 연이 끊기거나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만약에 애가 커갖고 나 엄마 아빠 보러 가고 싶다. 그래 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위탁 돌봄에 대한 내용인데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We have seen many examples of private societies. 자, 우리는 봐왔습니다. 많은 사례들을요. 영장류 사회의 많은 사례들을 봐왔답니다. 근데 어떤 사회냐? In each other community members lend the parents a hand with child care.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이 빌려준대요. parents, 부모들에게 뭐를요? a hand, 손을 빌려준대. 손을 빌려준다는 건 도움이란 뜻이죠. 도움을 준다. 뭐에 있어서? child care에 있어서. 애를 케어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영장류 사회의 많은 사례들을 봐왔는데요. 이어서 보자면 In many pre-industrial societies, 많은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는 부모들은 receive even more help,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았답니다. When, 뭐 할 때? They have too many children to raise. 투투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원래는 뭐뭐 하기에 너무 뭐뭐한. 이렇게 해석합니다. 원래 해석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을 때 너무나 많은 아이들을, 근데 얼마나 많은데? 기르기에는, 됐어요? 그러니까 양육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애들을 가지고 있을 때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았답니다. 다자녀가 많았잖아요, 옛날에는. 여기서 foster care of young, foster care라고 나왔죠? 이게 바로 위탁 돌봄이에요. 아까 봤었던.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위탁 돌봄, 즉 temporary adoption이라고 나왔죠. 일시적 입양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is a common solution for families. 가족들을 위한 흔한 해결책이라고 했어요. 가족들을 위한 흔한 일반적인 해결책이었대. 지금은 일반적이진 않죠. 그렇죠? 근데 그때 산업화 이전 시대에는 이게 되게 흔한 해결책이곤 했답니다. In pre-industrial societies에서 나와 있죠. 자, 근데 여기 화살표가 잘못되어 있네요. families. Who have too many children.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을 위한 흔한 해결책이 바로 뭐였다? 일시적 입양이었다. 잠깐 애를 길러주는 거였다. 일정 기간 동안이겠죠. 자, 이어서 볼게요. 다음 페이지. Fostering differs from adoption. 위탁하는 것은요, 입양과 다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in that은 뭐뭐라는 점에서 이렇게 소개되죠. 어떤 점에서 the bond 유대감이 between biological parents and children이니까 생물학적 부모는 친부모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친부모와 아이들 간의 유대 관계가 is not terminated 종결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입양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이라는 거는 맡겨두는 거고요. 입양이라는 거는 보내버리는 거예요. 영영. 그렇죠? 이게 다르잖아. 즉 일시적이냐 영구적이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위탁이라는 건 일시적으로 맡기는 거기 때문에 아이와 친부모 간의 관계성에 있어서 나빠질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어서 The child 아이는 goes to its foster parents after weaning. 자, 젖대기를 하고 난 후에 그 foster parents에게 그러니까 양육 부모가 되겠죠. 친부모가 아니라 길러준 부모님 양육 부모에게 간답니다. 젖대기 하고 간대요. 됐어요? 그러나 can return 돌아올 수 있답니다. to its biological parents at any time 언제든지 그의 친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답니다. 만약 뭐 한다면 the arrangement doesn't work out. 자, arrangement라는 거는 준비 또는 배열 또는 합의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합의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합의가 workout 하지 않는다면 여기서의 workout은 그냥 뭐 원만하게 뭐 진행되다, 성사되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합의가 원만하게 성사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래 내용이 이제 나올 텐데요. 제가 한번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합의라는 거, 자 생각을 해봐. 예시로 A 가족이 있고요, B 가족이 있다고 한번 쳐보자. A 가족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 가족이 그러니까 친부모야, 친부모. 여기가 애가 하나 있어. 여기를 이제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B 가족은 양육 부모가 되는 거죠. 됐어요? 이런 상황이죠.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합의라는 게 뭐냐면요. 아니 생각을 해봐. 우리 애를 그냥 맡긴다고 했을 때 그럼 이 사람이 왜 맡아줘? 이 사람도 뭔가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뭔가 합의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맡기는 사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만큼의 이 협상을 해야 되는가. 이 협상이 좀 어느 정도 필요할 거 아니야. 그렇지? 네가 우리 애 봐주면은 나는 너네를 위해서 뭘 해줄게. 뭐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런 거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이 A 가족 입장에서도 이 B 가족이 좀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겠죠. 우리 애를 맡기는 일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A 가족 입장에선 얘네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정말 애들을 잘 길러줄 수 있는 건지 이런 신뢰성이 있어야 되겠고, B 가족 입장에서는 애를 길러주는 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잘 따라올 수 있는지 이런 원만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 합의가 만약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양육을 하고 있어. 예를 들어 위탁을 받았다고 쳐봐. 기르고 있는데 근데 뭔가 이 합의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나 갈래 하면 다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계약 관계 막 이런 게 아니라고요. 뭐 옛날이잖아요. 산업화 이전이라 했으니까 뭐 계약이고 나발이고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하는 거지. 자, 이어서 보자면 친부모들은 계속합니다. To interact with children. 애들과 계속해서 상호작용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말이 뭐냐면요. 유대감이 끊기지 않는다. 연락이 지속이 된다. 라는 겁니다. They have first love.
그들이 길러온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계속해서 한대요. 그리고 remain concerned about them. 그들에 대해 걱정하는 상태로 남아 있답니다. But 그러나 allow another family to raise them. 또 다른 가족에게 그들을 양육하도록 허용을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지금 위탁을 하는 상황에서는 어떠냐면요. 내가 어떤 여건 때문에 애를 못 기르는 거지 아이와의 관계가 안 좋아서 지금 위탁을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좀 슬프지만 일반적으로 입양은 어떻습니까? 보통 입양을 보내는 거는 아예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좀 더 뭔가 상황이 좀 극단적으로 안 좋은 경우가 보통 좀 많겠죠. 이제 입양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 근데 이제 위탁 같은 경우는 어떠냐? 당연히 이제 뭐 관계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계속 연락도 하고 지낼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애들에 대해서 걱정도 하겠죠. 관계가 안 좋은 게 아니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또 다른 가족한테 우리 애 잘 길러주세요 하고 허용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걱정하지. 친부모로서 걱정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우리가 지금 여건이 이런데 저쪽에서 좀 길러줘야지 뭐. 우리 맞벌이 해야 되니까 뭐 이런 느낌이죠 뭐. 자 다음 내용 볼게요.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children do not lose their biological parents. 아이들은요 그들의 친부모를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요 are raised 길러져요 by individuals 개인들에 의해 어떤 사람들 who are better able to care for them 더 잘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 길러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잘 돌볼 수 있다는 거는요 여건상 더 잘 돌볼 수 있다고 이런 거겠죠. 뭐 능력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Permanent adoption. 자, 영구적인 입양이래요. 지금까지 얘기한 건 전부 다 위탁 입양, 즉 일시적 입양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영구적 입양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뒤에 어떤 내용 나와야 돼? 친부모와의 관계가 뭐 단절된다고 이런 내용 나와야겠죠. With the complete separation of the parent-child bond라고 나왔네요. Complete separation이래요. 완전한 분리.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분리가 뭡니까? 완벽한 관계 단절이죠. 그렇죠? 뭐에? 부모 자식 간의 유대의 완벽한 분리 상태인 영구적 입양. 이 영구적 입양은 is rare in these societies. 이러한 사회에서는 드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는 영구적 입양이라는 건 뭐 존재하지 않았다.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내용 어렵지 않죠?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어요. 얘도요. 결국 위탁 입양에 대해서 산업화 이전 시대의 위탁 입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위탁 입양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친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를 일시적으로라는 말 temporarily 중요하겠죠.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서 많은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부담을 덜었다. 이런 식으로 또 요약을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화 이전 사회의 부모들은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 관계가 분리되지 않은 채로 이런 게 좀 중요하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영구적이지 않은 입양을 보내곤 했다. 뭐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잠시 쉬었다가 10강의 4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재밌잖아. 이번 생 맨날 점심시간에 이번 봤어. 그거 뭐야? 재밌잖아. 일반 수학생이랑 가진 거 아니고 계란쌤이 진짜 노잼이야. 오빠는
실제로 싸울 수가 있는데 왜 싸우는 거야? 생각 안 해. 저희가 쓰레기 좋아. 아. 아이씨 조심하겠다. 오이씨 조심. 어떻게 됐어요? 이거 어디가? 에이, 한 시간 하고 좀. 집에 거기서 사실 상금 찬스 존나 싫어져. 이러면서 민수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살아. 그게 낫네. 뭐 1번 낫네. 아 존나 싸. 그냥 그냥 어제 내거 썼어. 시간? 뭐? 휴식. 시간. 근데 벌써 좀 시간 반에 2시간 50분 남았어. 진짜 알림 가장했어. 불편은 나중에 한 10분 넘게 초반만. 우리가 2등이야. 왜 작년에 엄청난 2등의 차이가 없네. 작년에 2,000점 왔어. 이게 5초 대 2등? 아 이게 3사인가 5초 나왔네. 주택 안 선대잖아. 야 걔는 단거리 아니라 장거리 선수잖아. 주택? 그래도 50m 겨우 5초 선왔어 뭐? 아니 그런 새끼 점점 빨라지잖아 이게. 중3 중2 때였어 내가. 중2 때 5초 선왔어. 시달이 달리 몇 초 나냐? 5초 3이 나왔다고? 어. 5초 3 절대 못 나와. 아니 새끼 존나 아 빨라. 진짜 절대 못 나와. 5초 3이면 그거 그거 맨날 씨발 선수보다 빠른 거야. 너 특기라 그게. 그거 진짜 안 돼. 이십니까? 그런 거 알 수가 없어. 5초 3 아니야? 아니 5초 3 아니 나 죽었잖아. 어쨌든 5초가